안녕하세요. 지환지환쌤이에요. 오늘은 동아시아사 10강 교역망의 발달과 은유통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수업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오늘은 이제 명나라 때부터 청나라 때까지의 경제 파트를 알아보는 단원이에요. 요 파트가 이제 국가 간의 무역을 중심으로 다루는 단원이기 때문에 서로의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그래서 저랑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명나라부터 살펴보고 명나라식의 동아시아사 무역을 살펴볼 거예요. 나머지 국가들 빨간색 얘네들의 무역을 살펴보고 그 다음 다시 청나라 살펴보고 청나라식이 다른 동아시아 국가는 어땠는지,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유럽 애들과 본격적으로 무역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유럽 애들의 동아시아 진출도 살펴보고, 또 중요한 거, 명청 때부터 은을 화폐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은에 관련된 내용도 살펴보고, 마지막 이 시기에 동아시아로 들어온 서양인들을 살펴볼 거예요. 이렇게 하면 교역망의 발달과 은유통이 끝납니다. 굉장히 복잡하니까 차근차근 따라오고, 처음에 이해 안 돼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충분히 이해되니까 너무 처음부터 조급해하지 말고 차근차근 진행해봐요. 자, 제가 사실 교재를 만들 때 교재를 만드는 때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다 설계를 하거든요. 그냥 각 단원의 특성에 맞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한 번에 이해하기 쉬울까, 이런 걸 다 고려하면서 교재를 만들어요. 그래서 사실 명나라식이 교역망 할 때 명나라 넣고 밑에 다른 나라도 다 넣고 싶었어. 근데 너무 분량이 많아서 이렇게 두 개를 쪼개놨어요. 그래서 혹시 보여드릴까? 이렇게 두 페이지로 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태블릿에 따라서. 그래서 혹시 두 페이지로 보는 게 더 편할 거예요. 이 파트는 이렇게 명나라랑 명나라식 동아시아 무역망을 같이 보면 이렇게 편하니까, 한눈에 보면 더 이해가 잘 되니까 같이 보는 거 추천드리고요. 저는 수업 때문에 한 페이지로만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명나라부터 살펴볼까요? 명나라 교역망, 명나라 무역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명나라는 건국 초부터 해금 정책을 실시해요. 그러면 14세기 말이죠. 해금 정책은 말 그대로 바다를 금지하는 정책이야. 그러니까 민간인의 사무역을 금지하는 거지. 그럼 뭐만 인정해? 조공무역, 국가끼리의 공무역, 국가와 국가가 사이에서만 진행하는 공무역만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근대 사회니까 공무역은 주로 조공무역의 형태로 많이 이루어져요. 명나라가 있으면 주변에 조선, 일본, 여기 륙추, 저기 대월, 이런 나라들이 명나라한테 조공을 바치죠. 그럼 명나라가 해사라 해서 하사품을 다시 돌려보내요. 이게 조공무역의 형태, 국가끼리 이루어지는 공무역의 형태입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 륙주가 중개무역의 거점으로 성장해요. 이렇게 명나라가 있으면 옆에 우리 조선 붙어 있잖아요. 일본, 여기 동남아시아 있잖아. 륙주가 어디냐면 오키나와예요. 지금 오키나와. 지금 일본 땅으로 들어갔죠. 근데 옛날에는 독립된 국가였어. 그래서 명나라나 조선 애들이 륙주 들렸다 일본 가거나 동남아시아 가고, 동남아 애들은 거꾸로 륙주 들렸다가 중국 들어가고, 일본 애들도 륙주 들렸다가 중국 들어가고, 이렇게 중간 거점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 조공무역의 중개무역으로 성장을 했다. 중간 역할을 했다. 이걸로 돈을 많이 벌었다. 요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류큐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특히 이제 이 조공무역을 전개하는데 무로마치 막부 가만무역을 전개하죠. 가만무역 그때 설명드렸죠. 요런 가마부를 나눠서 중국 갖고 일본 갖고 이거 있는 사람들만 무역을 허용하는 거예요. 이 가만무역도 조공무역의 종류였습니다. 한 종류였어요. 이게 하면서 이제 무로마치 막부는 명에게 외국 근절을 약속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가마부를 발급을 해요. 근데 이제 닝보의 난, 우리 북로난을 할 때 배웠었죠. 명나라
해안가에 닝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일본 무역선 애들이 거기서 무역 확대를 요구하면서 난을 일으킵니다. 이것 때문에 명나라는 얘네들 안 되겠네 싶어가지고 감원 무역을 중단해요. 가뜩이나 무역이 더 확대되지 않아서 일본 애들이 불만이었는데 아예 끊겨버린 거죠. 공무역까지. 그러니까 이제 왜구랑 밀무역이 더 커집니다. 아몰랑 해서 이제 밀무역을 더 막 해버리는 거죠. 이 밀무역에 관한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볼게요. 명원 건국 초부터 해금 정책으로 민간인 사무역을 금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무역을 못하는 애들이 다 밀무역으로 빠지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죠? 불법을 저지르는 거지. 그래서 일본 상인이 많은데 은근 중국 상인들도 있어요. 밀무역 외구에 전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봤듯이 1547년에 명나라가 감안무역을 중단하죠. 이것 때문에 어쨌든 더 커졌다. 왜구랑 밀무역이 다시 건국 초부터 해금 정책을 했기 때문에 왜구는 계속 존재했어. 특히 무로마치 막부의 중앙 권력이 약해지니까 더 많아지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 와중에 닝보의 난 때문에 감안무역까지 중단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왜구랑 밀무역이 더 많아지는 거야. 오케이? 건국 초부터 밀무역은 있었습니다. 근데 감안무역 중단으로 다시 더 활발해졌다. 알겠죠? 이제 감안무역 중단 이후에 명나라는 왜구 때려잡으려 했지만 실패해요. 그래서 해금 정책을 완화합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방면 사무역을 드디어 허용해요. 해금 완화되니까 어떻게 되냐? 명나라 상인들이 동남아시아를 많이 진출합니다. 동남아시아 쪽으로 많이 무역을 허용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가서 화교사회 형성해요. 화교가 중국인들이 사는 마을, 이런 거 차이나타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동남아시아에서 화교 사회도 형성을 하고 일본 상인과 교역을 하는데 어쨌든 일본 애들이 명나라에서 난리를 한번 쳤기 때문에 일본 애들은 명나라에서 무역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중국 애들이 일본 상인, 일본 규슈로 가서 무역을 합니다. 오케이? 조선은 명나라랑 일본 사이에서 중개무역 역할을 수행합니다. 보통 이제 사무역이 허용됐기 때문에 사무역 중심으로 중개무역을 허용해요. 사무역하는 사람들의 중개무역을. 일본은 여기 위에서 얘기했듯이 자기네들 규슈에서 명상인들과 거래하거나 아니면 이제 명나라 애들이 동남아시아로 많이 진출했잖아요. 그래서 일본 애들도 동남아시아 가서 거래를 많이 합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 류큐의 중개무역이 쇠퇴해요. 이제 공무역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사무역이 허용됐으니까 그냥 다 모든 상인들이 직접 짐 싸들고 중국으로 가거나 일본 애들은 중국을 못 가지만 동남아시아로 가거나 규슈로 가거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류큐가 중개무역을 할 일이 없어져요. 상인들이 직접 가기 때문에. 그래서 류큐의 중개무역이 쇠퇴합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꼭 알아줍시다. 이해 가나요? 자, 그러면 명나라식의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무역을 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조선부터 살펴볼게요. 조선은 명과 최우선으로 조공책봉 관계를 조공책봉 관계에 입각한 공무역을 진행하죠. 조선은 명나라 멸망할 때까지 명나라한테 사대를 합니다. 그래서 조공책봉 관계를 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명나라한테 사절단을 보내요. 걔네 이름이 조천사야. 연행사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종이나 붓, 화문석, 인삼 이런 걸 갖다 바치고 조선은 인삼이 굉장히 유명했다고 해요. 명나라는 조선의 비단, 약재, 책, 생사. 이 생사가 실이야, 실. 그런 거 갖다 줬다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명나라 감압무역 중단 이후 명나라 감압무역 중단 이후에 일본 애들이 조선을 통해서 중개무역을 해요. 이게 해금 완화 이후에 더 강화된 거야. 아시겠죠? 자, 일본과의 대외 무역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15세기 초에 삼포를 개항해요. 일본과 무역을 하려고 조선에 부산, 제포, 연포 이렇게 3포를 개항해요.
그다음에 개해 약조를 세종 때 체결해서 일본이 삼포에 설치한 외관을 중심으로 제한된 교육을 전개합니다. 이제 외관이라는 무역소를 따로 설치해서 너는 여기에서만 무역해. 그리고 일본 애들은 이 개항장, 부산포, 제포, 연포 밖으로 나오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삼포외란, 을묘외변, 임진왜란까지 하면서 일본과 교역을 단절하죠. 특히 임진왜란이 컸습니다. 임진왜란 교역을 단절하고. 근데 이제 임진왜란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으켰지만 그 이후에는 에도막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막부를 수립하죠. 이에야스는 계속해서 조선에 다시 관계를 맺자고 합니다. 수교를 하자고 해요. 그래서 기후약조를 체결하고 교역을 재개합니다. 조선은 일본에 쌀, 인삼, 목면, 서적 이런 걸 수출하고요. 일본은 조선에 구리, 유황, 향신료, 후추, 약재 이런 것들을 수출합니다. 여러분, 이 수출 품목은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중요한 것만 몇 가지만 외우면 돼요. 여기는 없습니다. 조선의 인삼 정도? 나머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돼요. 나머지 이런 거 다 외울 필요 하지. 제가 빈칸 뚫어둔 것만 시험에 나오니까 그렇게만 알아두면 됩니다. 특히 일본과 무역할 때 조선은 그리고 스시마를 많이 활용해요. 지금 대마도죠. 대마도라고 부르는 건데 에도막부는 스시마 번에게 조선과의 외교 교섭을 위임합니다. 17세기부터. 그래서 일본에 가는 통신사는 스시마 관리와 동행을 하고요. 그리고 스시마인들은 부산 외관에 거주해서 무역에도 종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스시마가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다 이렇게만 알면 되겠습니다. 조선과 여진과의 무역. 저기 북쪽에 여진애들 살았죠. 거기서 무역소를 설치해서 여진에게 필요한 물품도 제공하고 사지를 통한 무역도 허용했습니다. 걔네도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조선한테 이런 걸 받아서 먹고 살았어요. 기타 대외 무역. 류큐, 시암 및 타이구, 자와가 인도네시아일 거예요. 얘네들과도 교역을 했대요. 신기하죠? 중요한 건 조선인 류큐의 불교 경전이나 유교 경전들을 수출했대요. 요거는 좀 알아두면 좋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포 이런 옷감 같은 것들도 많이 수출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아까 얘기했듯이 무로마치 마포 시절 명과 가만 무역을 전개했고요. 조공 무역입니다. 명나라는 일본의 생사, 실, 비단, 도자기, 서적 등을 팔고 일본 명에 금, 동, 유황, 칼 이런 거를 팔았다고 합니다. 일본 유황이 유명해요. 온천이 많이 터지죠. 거기서 유황 같은 것도 많이 잘 나온다고 합니다. 다음 류큐는 류큐 단도로도 많이 출제돼요. 그래서 류큐의 수도는 슈리성. 류큐의 나하항이라고 있거든요. 류큐 국제 무역항이야. 여기서 이제 수출입을 주로 하겠죠. 류큐는 중개무역, 명나라 해금 정책이 실시된 건국초 14세기 말부터 16세기 초까지 그러니까 명나라가 해금 정책 완화하기 전까지 중개무역이 발달합니다. 해금 완화 건국초. 오케이? 그래서 명나라와 조선 그리고 일본과 동남아시아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전개해요. 그래서 명나라에서 류큐어스 일본 가는 거는 일본이나 동남아시아 가는 건 중국에 도자기나 생사가 많겠고요. 일본과 동남아시아 거쳐서 류큐 따라 명나라 조선까지 들어가는 거엔 류큐산 족괴 껍데기나 유황, 일본산 칼구리, 동남아시아산 상하 향신료 이런 게 많았대요. 이런 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런 게 있다 이렇게만 알면 됩니다. 근데 명나라 해금 정책 완화 위에 류큐에 뭐가 쇠퇴해요? 이 중개 무역이 쇠퇴합니다. 오케이? 자, 요거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조선과의 대외 무역은 아까 얘기했듯이 조선에서 이런 거 많이 수입합니다. 어렵지 않죠? 깔끔하게 정리해두세요. 다음 청나라 시기 청나라의 대외 무역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내용 구성은 어떻게 했냐면 청나라 무역의 발전 과정, 그러니까 시기순으로 서술을 해놨어요.
여기서 천재령부터 시작해서 맥카트니 사절단까지 순서대로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흐름도 살펴보고 내용도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흐름보단 내용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이 각각의 청계령과 청계령 해제까지의 인과관계, 뭐 공행무역과 영국과 청나라 맥카트니 사절단까지 인과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끊어서 학습하는 것이 더 편할 거예요. 요거 이렇게 하면서 내용이 나뉘거든요. 그래서 요 안에서의 인과관계, 요 안에서의 인과관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어쨌든 요 내용들은 시험에 너무 많이 나왔어. 너무 중요하고 나오면 어렵게 나오니까 꼼꼼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천재령의 목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강의제 때 타이완 정성국 세력의 난, 정치 세력의 난 이런 거 했었잖아요. 얘네들이 정성공이랑 정치 세력 애들이 타이완 청나라 정부에게 반발을 하는데 어디에 들어가서 반발하냐면 대만, 지금 타이완으로 들어가서 반청 활동을 이어가요. 청나라 애들은 얘네들한테 먹을 거 주면 안 되니까 대만 근처에 바닷가 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을 싹 다 내륙으로 이주해요. 오케이? 강제로 이주시킵니다. 청년에, 그러니까 대만 근처의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을 강제로 내륙으로 이주해요. 그리고 청선박에 해외 출항을 금지해요. 청나라 배들 밖으로 나가지 마. 얘네 먹을 거 주지 마. 이거죠. 이게 1661년부터 84년까지입니다. 연도 당연히 외워야 돼요. 아시겠죠? 어쨌든 자, 근데 이제 1683년에 타이완 정치세력을 다 진압해. 그래서 이듬해 1년 뒤 1684년에 천계령을 해제합니다. 오케이? 청나라 애들이 이제 무역화로 밖으로 나가도 돼. 그리고 이제 대무역항도 설치해요. 청나라가 4개를 설치하거든요. 여기 장수, 저장, 푸젠, 광동성, 광저우까지 여기서 대무역을 해라. 해외 애들은 여기서 무역하고 청나라 애들도 밖에 나가서 무역해라.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특히 청나라 애들은 어디로 많이 가냐면 나가사키로 많이 가요. 일본 진출해서 일본 상인들과 무역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애들의 은 유출이 심화됩니다. 청나라 애들이 자기들 물건을 들고 와서 일본에 많이 파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본 애들이 물건을 사다 보니까 일본의 은이 많이 빠져나가. 그래서 일본은 신패를 발급해서 무역을 규제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무역을 진행하는 거지. 그러니까 무역량을 조절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 일본 은이. 그래서 딱 1년에 이 정도만 무역을 하면 되겠다 해서 요만큼의 무역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신패를 나눠줘요. 오케이? 그래서 신패 있는 사람들만 무역을 할 수 있어. 이거 증명서예요, 증명서. 얘도 맛보다 자세히 보겠지만 이 증명서를 받은 사람들만 무역을 할 수 있어. 그래서 필요한 무역량, 허락할 수 있는 무역량만큼만 에도막부가 신패를 발급하는 거예요. 알겠죠? 대신 어쨌든 이렇게 청나라는 에도막부가 무역을 하면서 은 유입이 증가하겠죠. 물건 많이 팔고 청나라로 은이 많이 들어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청나라에서 지정 은제가 실시됩니다. 청나라의 은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기본 일본 청나라 내에서 화폐가 은으로 자리 잡아요. 은이 많아져서. 그래서 세금을 은으로 걷게 됩니다. 이 신패의 발급으로 지정은제가 시행됐다는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천계령에 관한 설명이었어요. 천계령과 천계령 해제까지의 흐름, 그리고 지정은제 시행까지의 인과관계 꼭 자세하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공익무역입니다. 자, 청나라가 요 위에서 4개의 무역소를 설치했잖아요. 해관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럽 애들, 해외 무역하는 애들이 여기 와서 무역을 해. 그런데 이제 더 무역을 해달라고 해요. 근데 청나라 입장에서는 이 4개도 관리하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이 4개를 하나로 줄여요. 그래서
이 4개 중에 3개를 다 없애고 광둥성만 남겨요. 관리하기 힘드니까. 4개를 다 관리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대무역을 광둥성의 광저우로 제한합니다. 그래서 광저우의 공행이라는 무역소에서만 무역을 허용해요. 다시 청나라가 4개의 대무역항을 설치했는데 천년왕 해제 이후에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하나로 줄였다. 어디로? 광둥성, 광저우의 공행이란 무역소로 한 곳으로만 줄였다. 그 줄인 이유는 유럽 상인의 무역 요구를 통제하기 위해. 너무 많아. 4개에서 무역 상인들이 무역하는 것도 관리하기 힘들어. 게다가 더 많은 무역을 요구해. 그러니까 하나로 줄인 거고요. 연안 지방, 바닷가 지방 안정적으로 통치하는 것도 있었어. 어쨌든 관리의 목적이 크죠. 공행은 뭐 하는 곳이냐면 광저우에서 대무역을 담당한 상인들 조합이에요. 그냥 상인들이 만든 무역소라고 생각하면 돼. 대신 정부의 허가를 받은 거야. 정부가 그럼 너네가 서양과 무역 담당해? 알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서양 상인들 감독도 하고요. 관세를 상인들이 걷어서 공행에서 상인들이 걷어서 정부에 납부까지 합니다. 아시겠죠? 이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무역소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서만 무역을 진행해라. 그래서 영국은 청에 주로 은으로 물건을 샀기 때문에 영국산 은이 청국으로 많이 들어와요. 청나라로 많이 들어와. 그리고 인도산 목화도 많이 들어오고요. 청나라는 영국의 면직물, 비단, 차가 인기가 많았대요. 그래서 중국산 차가 영국으로 많이 빠져나갑니다. 수출되죠. 중국산 차는 지금도 유명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공행에서만 무역을 하니까 영국 상인들은 승에 안 차죠. 더 물건을 많이 팔고 싶고 더 많은 차를 수입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무역 할 곳을 늘려달라. 이렇게 해서 영국이 맥카트니 사절단을 파견합니다. 맥카트니 사람 이름이에요. 그냥 청 건룡제한테 가서 무역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달라 라고 요구를 해요. 건룡제가 안 돼 이럽니다. 아니, 사실 중국은 너무나 지금도 그렇지만 규모가 크기 때문에 대무역 지금은 뭐 수출을 많이 하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땅덩어리도 크고 먹고 살 것도 많으니까 대무역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공무역만 중시했기 때문에 이런 영국은 사실 동아시아의 그런 책봉 무역을 모르잖아요. 따르지도 않았고 그렇게 따르지 않는 것도 싫어했고 자기네들 뭐 물건 너무 많이 빠져나가는 것도 싫었을 거고 또 그럴 필요도 없었고 청나라는 수출입해서 먹고 살 필요도 없었고 역시 그리고 정근대 동아시아는 이런 무역 상업을 별로 그렇게 천시했어요. 좋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이유로 청나라 건룡제가 영국과의 무역을 영국의 무역 확대 요구를 거절합니다. 영국 무역 적자가 심해져요. 당연하지. 영국의 은을 가지고 청나라 차를 사니까 영국이 압도적으로 손해를 봐요. 자, 그러면 영국이 이때 머리를 쓰죠. 아편을 팔기 시작합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아편 전쟁이 일어나요. 이거는 9단원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청나라 시기 청나라의 대응 무역을 살펴봤고 이제 조선과 에도 막부의 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제 강의 봐주시는 학생분들이 많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뭐 진짜 궁금하거나 아니 강의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뭐 어떤 피드백이든 편하게 제안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반영할게요. 그리고 이 개념 강의 끝나고 뭐 하면 좋을지도 여러분들이 건의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일단은 개념 강의 끝나면 7월이잖아. 고1 상대로 하는 거는 뭐 상관없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여러분들한테 기출을 한번 내가 풀어줄까? 내 기출 문제 정리된 거 가지고 아니면 EBS 수능 완성 나왔으니까 이거 다 풀긴 그렇고 중요 문제만 풀어줄까?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기출 쪽이 약간 마음이 더 끌리는데
사실 EBS도 중요하죠. 그래서 어쨌든 고민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의견을 팍팍 주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편하게 제안해주세요. 자, 조선의 대무역 청나라식이에요. 조선은 조선 후기야. 살펴보겠습니다. 청과의 대무역 조공무역을 합니다. 연행사를 통해서 조공무역을 전개했고요. 그래서 계시무역 공무역을 계시무역이라고 하고, 사무역도 했는데 사무역을 후시무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북쪽에서 많이 해. 중강 책문이 한반도 북쪽에서 많이 합니다. 조선은 청에게 뭐 금은, 인삼, 종이, 소가죽, 못이 이런 걸 팔고요. 청나라는 조선에 비단, 약재, 문방구, 보석 이런 걸 팔아요. 에도 막부와 대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초량외관의 설치. 언제? 1678년에. 사실 이때 외관을 처음 설치한 건 아니고, 우리 여기 삼포 배웠었죠? 그 일본과 15세기 초에 그때 있었던 걸 임진왜란 직후에 없앴다가 이후에 기후약조 체결 이후에 부산 동래에 외관을 설치하는데 그게 초량 외관으로 옮겨갔어요. 근데 교과서에는 초량 외관만 나오니까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일본인과 공무역, 사무역 다 전개하고 일본인 거주지도 형성합니다. 조선은 에도 막부 그리고 스시마에 뭘 파냐면 인삼, 목면쌀 이런 걸 팔아요. 인삼, 어쨌든 조선은 인삼 수출한 거는 알아두면 좋습니다. 에도 막부, 일본과 스시마는 조선의 은, 이 은이 이따 은 유통할 때 배우겠지만 인삼대왕 고은이라 해서 인삼을 사는 은이에요. 따로 있어. 그래서 그 은이 많이 들어오고요. 구리, 주석, 단복 이런 것도 많이 팔았다고 합니다. 중개무역도 했어요. 청과 일본 사이에.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조선 거쳐서 청나라로 들어가고 청나라 애들도 조선 거쳐서 일본으로 가는 경우도 있었던 거죠. 이런 것도 있었다. 알아두면 돼요. 뭐 중국산 생사 비단을 일본에 팔고 일본산 은을 청나라에 파는데 이걸 은의 길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은 유통할 때 자세히 볼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있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에도 막부의 무역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더 중요하죠. 여기도 시험에 너무너무 자주 나와. 뭐 안 나오는 게 없어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슈인장 무역입니다. 교역 통제와 재정 확보를 위한 시행한 무역이에요. 시기는 17세기 초부터 1635년입니다. 연도 외우셔야 돼요. 이 슈인장이 뭐냐면 일본 상인들에게 해외를 나가서 무역할 수 있게 허락한 증서예요. 그래서 슈인선에게 슈인장을 발급합니다. 슈인선은 일본 무역선. 그래서 슈인장을 발급받은 일본 배만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로 가서 무역을 전개할 수 있어요. 이게 역시 일본 애들이 은을 사용해서 무역을 하기 때문에 은을 통제하는 목적이 가장 크죠. 그리고 어쨌든 너무 많이 또 무역을 허용해버리면, 그냥 자유롭게 허용해버리면 일본 재정이 악화될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적당한 선에서 조절하려는 목적입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슈인장을 통해서 일본 애들이 무역을 전개하게 했어. 근데 이 슈인장 무역을 통해서 일부 다이묘들이 너무 돈을 많이 버는 거야. 그러거나 제일 중요한 건 일본의 크리스트교가 확산됩니다. 일본은 진짜 크리스트교 에도 막부는 강력하게 탄압하거든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결국 크리스트교 포교 금지령까지 일본 내에서 내리고요. 이래도 안 되니까 슈인장 무역을 중단해버립니다. 기독교 때문에. 그래서 일본인의 해외 도약 금지, 바다로 나가는 걸 금지시켜요. 그래서 네덜란드 청상인만 나가사키에서 무역할 수 있도록, 그냥 니네가 일본 와서 무역해라 이런 거죠. 그렇게 허용합니다. 자, 슈인장 무역과 일본 슈인장 무역의 선후관계, 흐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에도 막부가 서양과 대응 무역을 했는데 이것도 살펴볼게요. 처음에는 17세기 초에 일본이 나가사키 히라도라는 곳에 상관 무역소예요. 이것도
설치합니다. 그래서 해외 애들, 물론 이제 이때 일본 애들도 밖으로 나가긴 했지만 또 일본에서 무역하고 싶은 해외 애들은 여기 나가사키 히라도에 와서 무역을 해라. 특히 포르투갈, 영국, 네덜란드 애들 많이 옵니다. 그 이후에 포르투갈 애들이 더 많이 오니까 포르투갈 상인들의 거주를 위해서 대지마를 조성해요. 근데 이 문제가 포르투갈 애들이 일본에 와서 크리스티교를 전파하는 거야. 카톨릭이죠? 여러분, 우리 동아시아 하는데 요런 건 알고 갑시다. 이 크리스트교가 기독교예요. 여기에 크게 세 가지가 있어. 가톨릭, 개신교, 그리스 정교. 가톨릭 지금 말로 뭐라 하냐? 천주교. 우리 성당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성당 다니는 분들, 그걸 카톨릭이라고 합니다. 개신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개신교라고 해요. 그래서 자, 여기는 포르투갈 애들이 카톨릭을 믿거든요. 그냥 동아시아에서만 봤을 때 영국과 네덜란드는 개신교입니다. 영국은 영국 국교회라고 네덜란드는 칼뱅파가 많아요. 에스파냐도 카톨릭입니다. 그리스 정교는 카톨릭이랑 같이 쪼개졌는데 얘는 우리나라엔 거의 없고 뭐 러시아, 동유럽 애들이 많이 믿어요. 그래서 그리스 정교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어쨌든 카톨릭과 개신교 구분하면 우리도 동아시아에서도 공부하기 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얘네 다 크리스트교다. 오케이? 설명을 해보면서 넘어가 보겠어요. 자, 포르투갈 상인 거주하고, 근데 포르투갈 애들이 어쨌든 크리스트교, 카톨릭을 계속 전파하니까 일본이 화가 나서 포르투갈 애들을 추방합니다. 포르투갈 상인을 추방해요. 그래서 이거 금지하려고. 근데 이제 네덜란드 애들은 자기네들은 종교 전파 없이 무역만 하겠대. 그리고 실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내지마 포르투갈 애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네덜란드 애들한테 넘겨줍니다. 네덜란드 상관을 설치해요. 그냥 뭐 여기 새로 만들었으니까 만든 거 네덜란드 너네 써? 이런 거죠. 그래서 네덜란드 상인만 무역을 전개합니다. 어디서? 대지마에서. 이거 시험에 4,000번 나오니까 꼭 알아두세요. 천년 해제 이후에는 누구? 아까 배웠죠? 청나라 애들도 나가사키에서 무역을 전개합니다. 여기가 에도 막부와 서양과의 대무역이에요. 요거 꼭 이 내용 진짜 시험에 자주 나와요. 이거 헷갈리니까 꼭 여러 번 반복해서 확실하게 학습해주세요. 자, 다음 천계령 해제 이후에 일본이 신패를 발급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천계령이 해제됐죠. 1684년에. 청나라 애들이 이제 나가사키에 와서 일본 상인이랑 무역해. 일본 애들이 청나라 물건 너무 많이 사니까 은유출 심해져요. 애도 막 은유출이. 그래서 신패를 누구한테 주는 거냐면 청나라 애들한테 줘. 그래서 너네 이거 있는 애들만 나가사키 들어와서 무역할 수 있어. 없으면 못 들어와. 오케이? 목적은 일본의 은유출을 줄이려는 거예요. 적정한 수준에서 무역을 할 수 있게끔 조절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신패는 청상인에게 발급하는 무역 허가증이고, 목적은 나가사키에 입학하는 청선박과 무역량을 조절하려는 겁니다. 조절하면서 적당한 수준에서 제한하려는 거죠. 자, 에도하고 청과의 대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청과 조공측봉 관계 체결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선과 중개무역을 하거나 아니면 나가사키에서 청나라 애들이 들어와서 무역을 하거나 이렇게 둘 중 하나로 무역을 합니다. 일본은. 이건 그냥 위의 내용을 다시 요약한 거예요. 조선과 대무역. 스시마를 통해서 조선과 무역을 해요. 공무역, 사무역 다 해요. 주로 부산 초량회관에서 많이 합니다. 자, 청나라식의 조선과 에도 막부의 대무역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요 파트들 분량이 많죠? 차근차근 잘 따라와 주시고,
파이팅 하세요. 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저희 집 에어컨을 고쳤어요. 지금 굉장히 상쾌합니다. 쉬어가는 코너로 잠시 얘기해봤고, 여러분 고등학생들이나 인수생분들이 많죠. 그냥 여러분들은 대학 가면 뭐가 제일 하고 싶은지가 나는 궁금해요. 요즘 학생들. 그래서 뭐가 제일 하고 싶은지 얘기해줄 수 있는 학생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열심히 리액션 해드리겠습니다. 자, 유럽의 동아시아 진출. 포르투갈, 에스파냐, 네덜란드, 영국 이렇게 네 나라가 진출해요. 그래서 이 네 나라에 대한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도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오죠. 꼭 이제 서양 국가, 한국 국가는 출제하기 때문에 살펴봐야 됩니다. 포르투갈부터 살펴볼게요. 포르투갈은 이제 신화로 개척 이후에 아시아에 진출하는데 처음으로 물라카를 점령합니다. 말레이 반도에 있는 거예요. 이것도 꼭 알아둬야 되고, 중국의 마카오에서 거주권을 획득합니다. 누구로부터? 명나라로부터. 요거 명나라와 포르투갈 관계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네, 이것도 알아둬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1990 몇 년인가? 8년인가? 그쯤에 99년인가 반환을 해요. 이거 나중에 뒤에 현대 가서 다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본과의 대무역. 일본에 조총을 전파하죠. 1943년에. 그리고 중개무역을 하는데 유럽과 중국, 포르투갈, 일본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해요. 시험에는 어떤 표현으로 나오냐면 명나라 생사 시를 일본 나가사키에서 판매했다라는 표현이 많아요. 나가사키에서 무역도 하고 특히 36년부터는 대지마에 거주합니다. 그 전에 히라도에서 무역하고 36년에 나가사키 대지마 건설해주니까 거기서 거주하면서 무역을 했죠. 근데 3년 만에 추방당합니다. 크리스티 포기 때문에. 스페인 보겠어요? 에스파냐가 스페인이에요. 근데 나는 스페인이 더 편한데 축구 좋아해서 그런가 봐요. 근데 교과서에는 다 에스파냐? 오케이? 에스파냐. 필리핀 내 마닐라라는 도시를 건설해요. 그러니까 무역 기지 겸 도시 겸 그런 역할을 합니다. 무역소 겸. 지금의 수도가 돼버렸죠, 마닐라가. 필리핀의 수도가. 그래서 마닐라에 무역 기지도 건설하고 중요한 건 갈레온 무역을 전개합니다. 갈레온이라는 큰 배를 활용한 무역이라 해서 갈레온 무역이에요.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전개하고요. 그래서 중국산 비단 도자기, 필리핀, 태평양, 저기 멕시코 아카프로크산 은을 가지고 교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은을 태평양 거쳐서 마닐라 거쳐서 중국으로 보내버리는 거야. 그 가장 보편적인 흐름이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멕시코산 은을 가지고 마닐라를 가져와서 중국의 비단 도자기 면직무가 교환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멕시코산 은을 가지고 중국산 비단 도자기 이런 거 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에스파냐는 주로 무역을 그렇게 했고요. 네덜란드 볼게요. 네덜란드는 처음엔 동인도 회사를 중심으로 아시아와 대무역을 전개해요. 타이완을 잠깐 점령했었으나 정성공 때문에 쫓겨나고요. 그 뒤로는 바타비아, 인도네시아예요. 를 중심으로 무역 거점을 삼습니다. 여기서 이제 일본도 진출하고 나가사키 히라도에서 무역도 해요. 17세기 초에. 근데 이제 네덜란드는 포르투갈과 다른 게 크리스티교 포기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일본이 나가사키 대지마에 네덜란드 상관을 설치해줍니다. 41년에. 그리고 여기서부터 쭉 네덜란드는 일본과 무역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물라카를 빼세요. 누구로부터? 포르투갈로부터. 포르투갈이 물라카 차지하고 있었죠. 이거 네덜란드가 17세기 중반에 뺐습니다. 이것도 알아두면 좋아요. 혹시 몰라. 요런 것도 이제 언제든지 새로운 소재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둬야 됩니다. 다음 영국. 영국은 아까 청나라 때 했던 거 다시 반복이에요. 간단히만 살펴볼게요. 청과 대무역 주로 공행에서만, 광주 공행에서만 제한적으로 무역을 했죠. 영국이 청에게 영국은 주로 청에서 차, 및 이런 기타 물품들 많이 구매했는데 청의 공행 무역으로 무역이 제한되니까 불만에 사서 무역을 요구를 했죠. 맥카트니 사줬다는 파견해서 권룡지한테. 근데 안 되니까
영국은 계속 무역 적자가 심화되는 거야. 결국에 아편을 밀수출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은유통. 여기도 너무 중요해. 이제 명나라 때부터 동아시아에서 은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이 은이 어떻게 동아시아에서 퍼져나가는지, 어떻게 유통되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은도 은 단독으로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오케이?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제 중국에서 은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볼게요. 명건국 초에는 화폐를 보초랑 동전을 사용했어요. 근데 이걸 남발하니까 화폐 가치가 하락해요. 화폐가 늘어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해. 그러면 물가가 올라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보초에 대한 불신이 커지니까 은을 사용합니다. 그냥 사람들끼리 거래할 때도 은을 사용해요. 그리고 강남 지방에서 상공업이 발달해. 상공업 발달하니까 또 화폐를 은으로 써.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세금을 은으로 납부하는 걸 이미 시행을 해버렸어. 그래서 명나라 내에서 은 수요가 증가합니다. 근데 이때 일본, 조선, 아메리카 등에서 아까 그 네덜란드 에스파냐의 관련 무역 등 여러 국가에서 명나라로 은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은 사용도 많아지고 은도 많아지니까 이참에 일조 편법을 시행한 것도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장거정이 재정 확보를 시행했지만 그 배경에는 은이 많이 들어온 것도 있었다고 이해가죠. 이 표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세금을 지세와 정세로 통합하여 은으로 징수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일조 편법 이후부터 은 본위 경제체제가 확립됐다 그래. 이게 무슨 말이냐? 은을 공식화폐로 지정했다는 거예요, 나라. 은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체제가 시행됐다. 그게 은본위 경제체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명나라랑 청나라 때는 은을 어떤 모양으로 사용했냐면 마제은이라 해서 말 밝은 모양으로 은을 만들어서 활용을 해요. 이거 명나라 청나라 시기인지까지 알아야 돼요. 이것도 현지로 많이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아까 천계령 해제. 청나라는 천계령 해제하고 유럽 상인들과의 무역을 통해서 청나라 은유입이 많이 들어오죠. 청나라 해제 이후에 일본 가서 무역을 하니까. 그래서 청나라로 은유입이 많아지니까 지정은제를 전국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청나라는 일조편법을 명나라 때 일조편법을 사용하긴 했어요. 그런데 세금 조사도 토지 조사나 이런 것도 확실하게 시행되지 않았고 애들이 세금 안 내려고 은 삥땅 치고 이러니까 이참에 제대로 조사해서 토지를 기준으로만 해서 세금을 은으로 납부하게 한 거죠. 지세만 납부한 거야. 토지세만. 그리고 전국 실시된 게 18세기 초고요. 그전에는 일부 지역만 했어. 이제 은이 확대되니까 본격적으로 전국으로 은이 많이 들어오니까 본격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한 거죠. 그래서 청내에서 은 수요가 다시 더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조선 한번 보겠습니다. 명은 조선의 곡물로 금은을 요구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은 생산량이 적은 이유로 제외해주기도 했어요. 중요한 건 1503년 회치법을 발명합니다. 그래서 연은 분리법이라 해서 은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걸 발명했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조선에서. 근데 이제 조선에서는 은을 어떻게 활용했냐면 명나라 비단 수요, 사치품이죠. 명품이야, 명품. 중국산 명품이 유행하니까 이거 사려고 은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은이 부족하니까 은광을 개발해. 그래서 이게 단천 은광이에요. 16세기 초에 개발을 합니다. 근데 은이 부족해요. 그래서 일본에 인삼을 판매해서 그걸로 은을 유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로 명비단 사치품 구매에 은을 사용해요. 이때 이제 은의 길이 형성되는 거야. 일본산 은, 교토에서 나온 일본산 은이 조선을 거쳐서 중국으로 들어가. 이해가? 조선 애들이 은이 부족하니까 일본에 인삼을 팔아서 일본산 은을 들어와요. 그럼 그 은을 가지고 중국 비단이랑 바꾸는 거야. 그럼 은은 일본에서 조선 거쳐서 중국으로 가죠. 여러분, 요거 꼭 알아둬야 됩니다. 예전에
중국이랑 은 바꿔치기 한 거 기억나나요? 평가원에서 애들이 엄청 많이 틀렸어. 이거 위치만 바꿔도. 그러니까 이 순서까지 꼭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은의 길이 형성됐다. 이제 명나라 애들 때문에 조선에 은이 좀 유입이 돼요. 임진왜란 시기에. 그래서 조선에도 은이 유통되긴 했는데, 이때 이제 명의 조선에 곡물로 은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너네 은이 있네 이렇게 확인한 것도 있고. 그래서 요 표현은 시험에 종종 나오니까, 선지로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자, 17세기 이후 조선은 어땠는지. 병자호란 이후 포로송환 때 은을 사용합니다. 그쵸. 병자호란 때 소현세자 복림대군 및 여러 문무백관 관료들하고 여성분들이 포로로 많이 끌려가요. 그분들 데려올 때 은을 사용하죠. 그리고 청과의 무역으로 은 수요가 증가하니까 은광 개발이 확산됩니다. 그리고 은을 몰래 채굴하는 것도 성행해요. 그걸 잠채라고 해. 몰래. 그것도 이제 또 은 하나 더 갖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인가 봐요. 그래서 몰래 채굴하는 사람도 생겨납니다. 여기까지가 조선입니다. 자, 일본을 볼게요. 일본은 이 조선으로부터 회치법을 도입합니다. 16세기에. 좋은 건 나눠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이와미 은광을 개발해요. 일본 은 생산이 급증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은 생산량이 16세기 말에 전 세계 3분의 1을 달성해요. 꽤 많죠. 많이 생산되었다. 그리고 이제 무역을 통해서 은의 길이 형성되는데, 일본산 은이 조선을 거쳐 중국으로 흘러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일본은 18세기에 조선 인삼을 구매하기 위해 인삼 대왕 고은을 주로 사용했다. 근데 이제 그 뒤로 은 생산이 조금 감소해요. 그래서 은 유출을 막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인삼을 재배하거나, 은 함량도 중요합니다. 은이 몇 프로 들어갔냐. 왜 우리 금 18K, 24K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은 함량을 낮추는 은화도 발행해요. 이게 은의 길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여기까지 은유통을 배웠는데, 은유통은 제가 어쨌든 이렇게 시기별로 명称구분했지만, 시기별로보다는 그냥 은 자체의 특징으로 시험에 많이 출제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은의 특징, 제가 설명한 거, 각 국가의, 중국의 은의 특징, 조선에서의 은의 특징, 일본에서의 은의 특징 확인해 주시고, 은의 길 유통 과정 꼭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서양 문물의 수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시험에 자주 나오죠. 특히 이제 인물로 많이 나오는데, 중국에 들어온 서양 인물들이 시험에 많이 등장하는데, 나머지 부분도 중요한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어쨌든 인물 중심으로 학습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처음 배울 인물은 마테오 리치입니다. 이탈리아 출신 예수회 선교사예요. 예수회는 아까 배웠죠. 우리 크리스트교 구분 중에서 카톨릭에서 만든 단체예요. 글씨 봐라 진짜. 그래서 그 카톨릭을 중국에 전파하려고 온 거야, 마테오 리치가. 그래서 명나라에서 활동해요. 자, 활동 시기까지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마테오 리치 활동 살펴볼게요. 처음 고녀 만국 전도를 제정합니다.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 아닌 세계 지도예요. 이걸 그려냈다. 그리고 천주실의 라는 책을 저술해요. 크리스트교 교리를 소개하기 위한 책입니다. 그리고 기하원본 번역을 합니다. 누구랑? 서광계라는 중국 인물이랑 같이 기하원본이라는 책을 번역을 하는데, 이게 유클리드의 수학 이론이에요. 여러분, 저 문과여서 기하 이런 거 잘 모릅니다. 여러분 이과 친구들이 더 잘 알 거예요. 그리고 여러 과학 기구를 소개합니다. 지구의, 해시계, 프리즘, 자명종 이런 것들을 소개했대요. 자, 마테오 리치 활동은 말에 뭐에 너무 중요하죠. 다 알아두세요. 그 다음 많이 나오는 인물이 아담 샤르. 독일 출신 예수의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제 저번인가 작년에
예수의 선교사라고 선지에 등장한 적이 있어. 뭐 명나라 때 예수의 선교사다. 두 사람 있죠, 두 사람. 이 두 사람 예수의 선교사인지도 이제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얘는 명말부터 청초까지 활동해요. 얘는 명나라 때까지, 얘는 아담샤는 청나라 초 때까지, 명말에서 청초까지. 그래서 중국의 조총 제작법도 전래합니다. 시헌력을 만들어서 청나라 역법, 달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시헌력이라는 달력의 한 종류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유명하죠. 우리 소현세자가 아담샤 밑에서 많이 교류도 하고 배웠다고도 합니다. 나머지 인물은 그냥 간단히 살펴볼게요. 카스틸리오는 서양의 서양화 그림 그리는 기법도 소개하고 베이직의 원명원이라는 황실 정원도 설계했다고 합니다. 부베라는 인물은 황여 전람도라는 전국지도, 페르비스트는 고녀전도라는 세계지도도 그려냈대요. 세 사람들은 그냥 있나 보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전례 문제. 네, 서양 선교사들이 중국의 전통, 특히 제사 지내는 걸 거부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 선교사를 추방하고 포교를 금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8세기에 이런 게 있었다. 이렇게만 전례 문제 정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을 살펴볼게요. 조선인들이 일단 또 어떤 문물을 받아들였는지도 중요하고, 조선에 온 서양인도 일단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두원이라는 인물이야. 조천사로 명예에 파견됐는데 중국에서 천리경 그리고 자명종, 과학서적, 화약제조법 등을 유입해요. 이게 작년 수능 때 등장했죠. 여러분, 분명 평가원은 시험에 모르는 선지 하나 두 개를 출제해. 아시겠죠? 그러면 오지선다에서는 하나만 출제하기 때문에 모르는 선지를 이걸로 정답을 가려면 나머지 4개를 확인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이 있으면 여기서 정답이고, 이게 뭐지, 나머지 정답 4개가 정답이 아니면 이게 정답인 거야. 아시겠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 평가에서 처음 내는 선지들도 다 교과서에 있는 거고 수능특강에서도 있는 거겠지만, 이 모든 교과서의 내용을 암기하고 가면 당연히 맞출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럴 수는 없겠죠. 대부분 학생들이 일부의 상위권들만 그렇게 암기를 다 모든 교과서 내용을 암기할 테고, 밑에 학생들은 전부 그렇게 다 암기하지는 못하고 들어갈 테니까, 모르는 선지가 나오면, 처음 보는 선지가 나오면 나머지 4개로 풀 생각을 하면 좋다, 이렇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그느드 이렇게 3개 나온 거 있잖아. 이게 제일 어려워. 여기서는 이 모든 선지를 꼼꼼하게 파악해야 돼. 아시겠죠? 이때는 그냥 여러분 열심히 푸세요. 이거는 그냥 내가 아냐 모르나를 확실하게 물어보는 선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소거법이나 나머지 선지를 활용해서 풀기는 좀 어려워요. 그냥 오지선다에서만 그렇게 활용하면 좋다. 아니면 4개 정도? 그느드르 이렇게 4개 정도 있을 때까지는 괜찮은데 3개 있으면 어렵다. 아시겠죠? 자, 소현세자. 병자호란 이후에 청나라로 끌려와서 아담샬과 교류합니다. 중에서 시현력, 지구의 천주상, 크리스티교 교리서 같은 거 많이 유입해요. 홍대용 연행사로 청에 파견됐고, 청나라 흠천감 관상대가 천문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데서 천문 관측기구를 살펴봤대요. 그리고 지구 자전설이라 구형설을 주장하는 의산문답이라는 책도 저술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 조선에 온 서양인 살펴볼게요. 얘는 벨테이브레이라는 인물이고, 얘는 하멜이에요. 네덜란드도 있는데 제주도에 표착했어. 그러니까 떠돌다가 어쩌다 제주도로 온 거지. 한국이 최초로 유럽을 소개했고, 인조 때 조선이 귀화해서 박연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그래서 훈련동합에서 무기도 제조하고 병자호란도 참전하고 홍의포, 대포 사용법도 알려줍니다.
근데 이제 하멜이라는 인물이 30년 뒤에 다시 표류한 거야. 제주도에. 그래서 얘네 호송하고 감독하고 통역하는 업무까지 수행했어요. 근데 하멜은 제주도에 들어왔다가 그냥 다시 일본으로 가서 네덜란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하멜 표류기라는 책을 써내요. 자, 기타 서양 문물, 고려망국전도, 즉방위기, 기하원, 시연령 이런 것도 유입됐다고 합니다. 다 중국에서 대부분 들어와요. 자, 그 다음 일본을 보겠습니다. 일본 프란시스코 하비에르는 에스파냐 출신 웨일스의 선교사인데 16세기 중반 전국 시대죠. 센고쿠 시대 때 일본에서 크리스토교 포교 활동을 전개했고요. 일본이 이제 에도 맞고 들어서는 네덜란드랑 교류를 많이 하잖아요. 이때 네덜란드 학문이 유입이 됐는데 특히 네덜란드 의학서를 번역을 합니다. 누가? 스기타 겐파쿠라는 인물이 네덜란드 의학서를 번역을 해요. 뭐로? 해체신서로. 이 해체신서라는 책으로 번역을 해서 발간을 한 건데 이거 굉장히 일화 유명합니다. 겐파쿠가 네덜란드어를 모르니까 처음에는 1년 동안 그냥 글자만 이렇게 봤대요. 근데 그렇게 보면 의미를 아나? 나는 그게 궁금해. 1년 동안 제가 모르는 언어, 아랍어든 아랍어 책을 1년 동안 그냥 뚫어져라 읽으면 의미가 파악이 될까요? 신기하지.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번역을 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어떤 문장을 1년 동안 못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문장이 머리 밑에 있는 건 모이다. 이런 문장이었다고도 합니다. 어쨌든 스키타 겐파쿠가 네덜란드 의학사를 번역해서 해치신서를 발간했는데 이거 좀 유명하니까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알아두면 좋고요. 자, 윌리엄 애덤스. 제가 쇼군이라는 드라마 디즈니 플러스에서 하는 거 추천드렸죠. 쇼군 1화에 보면 윌리엄 애덤스가 등장합니다. 영국 출신 항해사예요. 일본에 기화해서 미우라 안진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덕후가 이에야스의 외교 고문이 되고 일본의 기하학, 수학, 항해술 같은 학문도 전달하고 영국식 선박 제작하는 법도 알려줬대요. 제가 1화만 보고 바빠서 못 봤습니다. 저도 나머지 꼭 보고 싶네요. 어쨌든 이거 재밌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애덤스도 쇼군이라는 드라마에 나오는데 아직까지 시험에는 이렇게 막 등장한 적은 없지만 그냥 알아만 두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은유통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 너무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그럼 안녕.